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못생긴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시계 터틀 캡틴 윌라드 SPB151입니다. 제가 구매한 시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세이코 다이버를 정말 좋아해요. 지금이야 열정들이 조금 식어서 예전과 같이 세이코 다이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열정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세이코 몬스터를 10만원인가 주고 구매해서 한동안 싱글벙글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세이코 다이버워치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요. 세이코 다이버 시리즈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다이버워치 분야에서 유기마스, 마린마스터, 튜나, 터틀 정도의 헤리티지의 매력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시계 브랜드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리테일가를 갖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높아진 리테일과 변화된 디자인에도 아직 애호가들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세이코 다이버워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가 라인과 고가 라인의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고가로 출시되었던 복각 터틀 슬라 033, 고급화 이후의 뉴 터틀 캡틴 윌라드 SPB 151, 지금 단종이 되었나요? 오리지널 9 터틀 SRP 777. 운이 좋게도 이 세 가지 모델을 전부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9 터틀과 복각 터틀 사이에는 20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가 있었음에도 둘 사이에 가격만큼의 메리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9 터틀이 상대적으로 좋은 디자인과 퀄리티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복각 터틀이 가격에 맞지 않는 퀄리티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싱크 문제입니다. 과거의 SKX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9 터틀도 마찬가지였고 이미 높은 리테일가를 갖고 있는 U 터틀조차도 인덱스와 베젤의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덱스와 베젤의 싱크가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세 번째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세이코는 시계의 헤드는 잘 만드는데 반해 브레이슬릿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듯해요. 너무나 무거운 디자인과 불편한 버클, 수백만원대의 복각 모델에서도 발생하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심한 유격은 브레이슬릿을 집어 던지고 러버의 사용을 강제합니다. 세이코 다이버워치들이 럭셔리 타이틀을 얻지 못하는 데는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크다고 생각해요. 42.7mm의 사이즈, 13.2mm의 두께, 46.6mm의 러그 투러그, 20mm의 러그, 20바, 200m 방수, 45mm였던 기존 터틀의 사이즈가 뉴 터틀에서 42.7mm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 다운이 체감되진 않더라고요. 세이코 다이버워치들이 수치상으로는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러그 투러그가 매우 짧습니다. 터틀의 경우 더 짧고요. 46.6mm의 러그 투러그는 일반적으로 38mm에서 40mm 정도의 시계에서나 볼 법한 수치입니다. 42.7mm의 사이즈는 쿠션형 케이스의 사이즈이고 우리는 다이얼을 실제 사이즈로 체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목 위에 올려보면 그리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45mm에서 42.7mm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터틀의 매력은 동글동글한 쿠션형 케이스에서 오는 조약돌스러운 단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밸런스를 유지한 채 사이즈를 줄인 것이 아니라 좌우의 사이즈를 크게 줄이면서 원형에 가까웠던 케이스의 비율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비율로 변했고 매력적인 못생김에서 매력이 사라지고 그냥 못생겨졌습니다. 쿠션형 케이스의 13.2mm의 두께는 200m 방수를 제공하는 다이버워치 치고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브레이슬릿 포함 180g은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계의 헤드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시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매할 시점에는 9 터틀과 복각 터틀을 둘 다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쳐두고 캡틴 윌라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그레이입니다. 짙은 그레이인데요. 접사를 통해서 다이얼의 질감을 확인해보면 분명 다이얼은 매트합니다. 하지만 되게 곱게 빠여진 질감 덕분에 상황에 따라 매트 다이얼로 보이기도 하고 녹진한 레커 다이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레이 색상의 다이얼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글래스가 되게 좋은 퀄리티를 가졌어요. 시계를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조건 중에서 저는 글래스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디테일이 전부 빈티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시계가 결코 낡아 보이거나 저렴해 보이지 않는 건 바로 이 좋은 글래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세이코는 세부 스펙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하거든요. 추측하건대 내부든 외부든 무반사 코팅이 발려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얼을 유심히 보다 보면 무반사 코팅에서 볼 수 있는 푸른빛이 숨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한 돔 형태의 글래스로 끝부분은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깎여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인공적으로 보여서 부드럽게 이어진 돔 형태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깎인 글래스 때문에 인덱스의 많은 부분들이 가려집니다. 세이코는 시계의 급을 나눌 때 인덱스와 핸즈를 이용해요. 원형에 가까운 단순하고 심플한 사각형 인덱스 혹은 바형 핸즈가 가장 값비싸고 디자인이 추가될수록 오히려 저렴해집니다. 캡틴 윌라드는 인덱스의 디자인은 원형의 그것을 유지해 줬는데 핸즈의 디자인은 살짝 변형이 되었습니다. 오리지널의 바형 핸즈를 원한다면 커스텀 핸즈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수백만 원을 더 투자해서 복각 터틀로 올라가야 합니다. 인덱스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한 디테일의 인덱스 위에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야광을 올려놨습니다. 특히 세이코는 야광을 쓰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매우 밝은 편이고 지속력도 좋습니다. 베젤은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워치들이 대부분 세라믹 소재를 차용한 것에 비해서 세이코는 알루미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단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라믹과 알루미늄은 상위 호환, 하위 호환의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매력이 다른 동급의 소재라 생각하거든요. 세라믹 인서트를 사용한 터틀도 있지만 알루미늄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무브먼트는 6R35로 튼튼하고 수리가 쉽고 70시간의 긴 리저브를 가졌지만 스위스 계열의 무브먼트에 비해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크게 오차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상관없지만 마이너스 15초, 플러스 25초에 가까운 1오차는 분명 애호가 분들에게 호불호가 크게 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정말 별로입니다. 물론 터틀이 진성 투러치를 지향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무겁고 투박하고 불편하고 어설퍼요. 완성된 브레이슬릿이 아니라 급조된 브레이슬릿 같습니다. 100만원 정도만 더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태그오이어나 튜더급의 브레이슬릿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브레이슬릿보다 러버가 더 근본이고 더 편하고 더 잘 어울려요. 애호가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최근 세이코의 행보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식견을 남겨 생각을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